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목제국 국가 부분을 할게요. 자, 유목제국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그 시간적으로 이제 어떤 그 유목제국들이 있었나, 유목민족도 있었나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요 관련된 문제가 이제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건데요. 대개 보면 이제, 여기 그 중국의 이제 제국들이 형성될 때, 통일제국이 형성될 때 관련돼 가지고 또 그에 걸맞는 유목국가들도 같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보면 여기 이제 건융족이 있어요. 이 건융족은 그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서주와 동주를 나누는 경계가 되는 민족이죠. 이 건융족의 침입 때문에 호경에서 나급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겼잖아요. 자,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이 건융족은 그렇게 뭐 역사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 잠깐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사라졌던 민족이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는 홍노족이에요. 홍노족. 홍노족은 여기 이제 그 전국시대부터 등장해서 이제 뭐냐면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위진남북조의 그 중에 56국을 열었던 민족이죠. 그래서 여러 이제 뭐냐면 그 중국 민족들을 괴롭혔던 왕조인데 이 홍노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부족이 아니라 여러 종족들을 이루는 다민족 그 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족들이 나중에 이제 분열이 돼가서 남홍로와 그다음에 북홍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후한시대 때. 그래서 이제 남홍로는 이제 남아해가지고 하나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56국은 이제 열었던 영가의 난을 열었던 민족이 되고요. 북홍로는 계속 이제 서진해가지고 뭐 여러 설이 있지만 일단 그 서쪽에 4세기 때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제 북방의 선비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북위를 세우고, 북위와 함께 있었던 민족이 유연이라는 민족이에요. 유연. 예. 그래서 유연은 다른 그 유목민족에 비해서 좀 약간 존재감이 없어요. 왜 존재감이 없냐? 재수없게 같은 북방민족, 유목민족이었던 북위가 그 중국을 왕조에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위는 자기도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족 습성을 잘 알아. 그래갖고 기존의 한족 왕조와 달리 이 유연족들을 효율적으로 통제를 했어요. 침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연이 그렇게 세지는 못했고, 그리고 수와 당 때 이제 활동했던 민족은 돌골이라는 민족이죠. 돌골.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투르크라고 하죠. 투르크를 이제 돌골로 응찬을 했는데, 돌골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종족이 있어요. 네. 위구르 계통도 엄밀히 말하면 돌골 계통이 하나예요. 여러 계통의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 민족의 수와 당 이렇게 있고 한때 뭐 서돌골, 동돌골 이렇게 분열돼 있었고 당나라에 종속돼 있었지만 또 축천무고 때 또 독립을 해서 제2제국을 만들고 전성기를 누렸지만 위구르족의 어떤 그 영향으로 이제 세가 약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위구르족이 잠깐 있다가 그 위구르족이 이제 당 중기 후기 때 강성을 떨쳤죠. 이들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사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했고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위구르족이 누구부터 공격을 받게 되냐면 같은 투르크 계통인 키르키즈족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위구르와 그 비슷한 돌골 계통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점점 서진화되거든. 서진 이동을 해. 그래서 오늘날 투르키스탄 지역,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그 몽골 평원에 새롭게 이제 그 만주 지역에 있었던 북만주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 뒤에 이제 징기스칸을 배출할 몽골족도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위구르까지는 보통 우리가 유목제국이라고 해요. 유목제국. 그리고 이제 요 송원 명청에서 이제 원 나왔다에 그 다음에 이제 요, 금, 서화, 그 다음에 청을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무슨 왕조라고 하냐면 정복왕조라고 해요. 정복왕조. 네. 그래서 이제 원나라 여러분들 아시죠? 몽골족이 세웠고, 요는 거란, 여진, 금, 탕구트 이렇게 세웠고, 청나라는 이제 누가 세웠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같은 여진 계통이 만주족이 세웠죠. 여진이나 만주 똑같은 말이니까,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참고로 여진족하고 만주족은 우리 유목민족으로 이렇게 착각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책도 유목민족 이렇게 적어놓은 책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만주족하고 그 만주족 또는 여진족들은 유목민족은 아니에요.
이 민족들은 정확하면 수렵민족이야, 수렵. 사냥을 했던 민족들이야. 예. 그리고 이제 반농경 정도 이렇게 했던 민족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그 정보 강조도와 좀 달라요. 성향이. 자, 그러면 예전에 이제 순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우리나라 그 중국하고 관련이 없지만 중간에 홍로 전에 중앙 그 스텝 지역을 이제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을 장악했던 민족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란 계통인 스키타이 민족이죠. 이 스키타이. 스키타이가 홍로 전에 있었다. 한 BC 8세기 정도. 그래서 스키타이 민족은 여러분들 청동기 문화가 되게 발달됐죠. 그 다음에 금세공술이 되게 뛰어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달됐다는 거, 금세공술이나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스키타이 문화가 어디에 영향을 주죠? 홍로에도 영향을 주고, 또는 어떤 사람은 이제 홍로를 거쳐 신라에도 영향을 줬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설이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한국 그 동양사 개론 부분을 볼게요. 이 동양사 개론이 좀 잘 돼 있어갖고,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유목국가 부분인데, 그 앞부분에는 뭐 유목국가 등장과 뭐 여러 가지 설, 발전 과정, 이런 것도 이제 있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그 뒷부분인데요. 자, 유목국가 역사적 발전 과정, 이렇게 좀 볼게요. 자, 고대 유목국가로 주목되는 서남아시아 초원을 석권하면서 활동한 민족은 스키타이 민족이죠. 이 스키타이 민족. 그래서 이제 스키타이 민족은 그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예. 그걸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북아시아 역사 시대에 성립된 것은 기원전 3세기 때 동호족을 타도하고 홍로족이 등장할 때부터요. 그래서 이 건설 홍로왕이 왕국이 시작될 때보다 시작된다. 자, 홍로왕국은 그 이전의 분산적인 유목제국의 유목부족대 상태를 비약적으로 이룩하여 선우 밑에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정치적 통일체를 조직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나라 때 유명한 선우가 등장하죠. 무뚝서우. 그래서 이 무뚝서우가 정성시기 때 맞이했고, 남방의 한제국과 팽팽하게 맞설 수 있도록 성장했다. 자, 그러나 기원전 1세기 때 홍로왕국은 이 전원 무제의 대토를 위해서 동서로 분열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서홍로였던 질지선우가 선우에 이끌어서 서방의 이리 지역을 이동한 다음에 중앙아시아 틀레스 지역을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의 서역도였던 가면수 장군의 공격을 받고 붕괴됐고요. 동원로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할 게 이제 호야노 선우가 있어요. 호하냐 선우. 이 호하냐 선우는 뭘로 유명하냐면 망소곤이라도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은. 게다가 이제 그 후한시대 들어와서 다시 홍로가 이제 뭐냐면 좀 단합하다가 반초가 이제 서역 정벌을 하고 홍로가 이제 남과 북으로 또 분열이 돼요. 예. 그래서 홍로의 남북 분열은 이후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동아시아 세계에서 4세기 초 남홍로를 비롯한 오후 남침에 의해서 5, 16개 분열 시대를 가져왔고요. 그게 이제 출발점을 연 사건이 영가인 아니죠. 이 남홍로의 유연이 이제 그걸 일으켰죠. 서방 세계에서는 부곡로에 있어서는 부곡내 흑해, 카스피아 연안 지역을 진출해서 4세기 후반에 시작된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열어줬다. 훈족이죠. 훈족으로서 유명한 사람은 이제 전설적 인물이었던 아틸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 홍로 왕국이 쇠망한 후에 북아시아 제패했던 그 동방에서 일어났던 것이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선비족은 2세기 중엽 부족장인 단섭계가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선비 왕국을 건설했고, 다시 하부계 5, 16국을 통일해 북위로 발전했다. 그래서 5회 중원 진출은 마치 유럽에서 게르만족들의 대이동과 비교되는 동아시아 역사의 큰 사건이었다. 자, 이후 이제 선비족이 이어서 유연족들이 반응하여 5세기 초에 유목국가를 건설했고요. 자, 이때 유연족이 있을 때 남방에 누가 있었냐면 북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긴 안 나와있지만 북위 왕조가 이제 유연족들을 견제하려고 정기적으로 이제 뭐냐면 정보를 냈어요. 유연족들을. 그러다 보니까 유연족들이 이제 힘이 약해지는 그런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자, 하여튼 6세기 때 중엽에 새로운 돌골족들이 나타나 세력을 확장하면서 돌골 유목국가를 건설했다.
자, 돌굴족이 이제 처음으로 일어난 지역은 옛날 홍내 북쪽에 있었던 정영이라는 그 근거지였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뭐 성장 과정이 있으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고차국이라는 게 있어요. 고차국. 고차국. 예. 이 고차국은 좀 특이한 게 이 왕국 자체는 이제 그 소크 계통의 이제 왕국이에요. 근데 이 고차가 그 왕은 누구냐면 한족이야. 예. 한족.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왕조고요. 자, 하여튼 이런 이제 그 유목 돌골 계통의 민족들이 이제 있고 오늘날 돌골이 이제 터키 민족의 기원이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 돌골 군주였던 이리강과 그 아들이었던 목강간이 2대에 거쳐 북아시아 세계를 제패하고 유연을 멸망시키고 고대의 홍로 왕국에 비례할 만큼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때 남북조 말기의 북조와 북제는 돌골 진출에 위협을 느끼고 수양제는 고구려 원정은 고구려 돌골 연합을 견제하는 군사활동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이제 돌골 제국이 건국 후에 30년 만에 동서로 분열돼요. 그때 이제 그 분열될 때 그 중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당태종이죠. 그래서 전 시간에도 이제 봤듯이 이 당태종은 동서 분열을 잘 이용해가지고 그 당시 그 돌골족도 복속시키죠. 그래서 무슨 칭호를 받아요? 탱크의 칸칸, 청칸 이런 칭호를 받게 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 복속을 받다가 다시 뭐냐면 그 축천무나 현종 때 이제 새로운 제국을 이제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돌골 제2제국이야. 그래서 이 돌골 제2제국 때 처음으로 유목민족 국가 처음으로 돌골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돌골 비문이 예니세이 강에서 발견이 되고요. 자, 뭐 이런 것도 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 돌골 문자의 사용은 그 당시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중국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돌골이 서아시아 문화를 받아들이고 중국 문화를 배격하고 북방민족의 강한 민족의식에 나온 걸 해석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나름대로 뭐야? 우리는 한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민족의 정체성이 있다는 자의식에서 나오죠. 자의식에서. 자, 그래서 돌골이 아카와 당제국의 내부에서는 다 8세기 중기에 몽골 지역에 등장한 것이 해올 위구르족인데 이 위구르 왕국은 약 1세기 동안 계속됐고 안사해난 때 군대를 파견해서 동화를 줬죠. 그래서 당왕조를 도와서 나를 진압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세력까지 이제 학대를 했죠. 그래서 위구르족들은 상업활동이 되게 뛰어나고 동서교육통로를 이용해서 중개무역을 상당히 많이 했다. 자, 문화적으로 보면 북아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유목민족이 샤머니즘이 아니라 마니교를 국교로 받았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마니교에 영향을 줬던 마니교를 전파했던 민족이 소구드인이에요. 그래서 이 소구드인들이 이제 나중에 위구르족에 통합되지만 여러 가지 뭐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언어라든지 소구드어 그 다음에 이제 글자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줘요. 예,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마니교의 승려와 소구드인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들의 정치 문화에 공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수도와 군사적 요충지 그리고 무역의 요지에 도성을 쌓았고요. 이곳의 중심을 유목 도시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탄생시켰다. 보통 유목민족들은 도시를 안 만들어요. 네,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 위구르족들은 유목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문화를 했어요. 도시국가를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혹자는 이걸 뭐라고 하냐. 이 유목민족의 이제 위구르족들은 유목제국에서 나중에 정복왕조로 넘어가는 가독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시 문화에 이제 농경민족과 농경민의 기술자 집단들을 유목지대에 강제로 이주시켜 만든 침략 형태의 발전 형태를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위구르가 멸망 후에 북아시아 세계는 유목국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유목민족의 역사는 위구르 왕조 때부터 끝으로 이제 자치를 감춰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등장했던 것은 유목왕국이라 부르지 않고 무슨 왕국이라고 부르냐면 정복왕국이라고 부르죠. 정복왕국. 그럼 위구르는 누구한테 이제 쫓겨났냐면
같은 독일 계통이었던 키르키즈 민족에 쫓겨나요. 예. 그래갖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키르키즈족이 그 위구르족을 공격했으면 그 자리를 이제 선점하고 뭔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냥, 공격하다, 쫓아내고 또 자기끼리 부족끼리 사. 그래갖고 별 영향은 없어. 키르키즈 영향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고요. 유목민족과 관련돼갖고 이제 아틀란타 중앙아시아 보면 거기 되게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아닐 것 같아. 아틀란타 중국사는요. 유라시아사는요. 자, 그 다음에 뭐 유목민족들의 정치 군사적 특징을 각자 보세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왕조 들어가죠. 정보왕조. 자, 정보왕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비트포겔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비트포겔. 자, 이 비트포겔은 이제 뭐 중앙아시아를 전공했던 그 독일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보왕조라는 말을 썼어요. 뭐 정보왕조, 침투왕조 이런 개념들 형성됐고 예전에 정보왕조 개념 자체를 물어본 게 02년 문제인가요? 그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그럼 보면 자, 정보왕조의 용어를 독일의 역사학자였던 비트포겔에 의해서 사용되면서 일반화했다. 자, 비트포겔에 의하면 진해 중국 통일에서부터 천의 멸망까지 제국 역사는 중국의 정형적인 중국 왕조들. 그러니까 이건 정형적인 중국 왕조들은 누가 세운 거죠? 한족들이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왕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래갖고 구분된다. 이 가운데 위진남북출 북위를 비롯한 북조는 이건 이제 정보왕조가 아니라 무슨 왕조 구분하냐면 침투왕조 구분돼요. 예, 침투왕조. 그래서 여기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좀 약간 정보왕조 분류가 좀 약간 해놓고는 밑에 설명하고 좀 다른 게 있어. 일단 북위는 정보왕조 아니에요. 북조는 무슨 왕조죠? 예, 침투왕조고 그 밑에 이제 좀 있겠지만 이상하게 이 비트포겔은 원을 정보왕조 범죄에 안 들어가지 않게 뺐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또 밑에 보면 송도 뺐어. 일반 정형적인 중국 왕조에 왜 뺐는지 잘 모르겠지만 뺐어요. 그냥.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보왕조 할 때는 이 원도 포함되어 있죠. 송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 왕조에. 그러니까 이건 집어넣은 거고.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요. 자, 그는 종래 중국을 정복한 정복민족의 거대한 걸국 수세대에 거쳐서 중국 문명의 동합되었다는 흡수 이론에 반대하면서 문화인류학자가 제창하고 있는 문화병역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 정보왕조 설명했죠. 그래서 문화병역론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왜? 기출문에 나왔어요. 개념 물어보는 게. 자, 문화병역은 뭐냐?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는 여러 민족 집단이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상을 포괄하는 표현인데 그 결과 어느 한쪽도 양자에게 문화적 유형에 따라 변화가 생긴다는 것인데 자, 이건 뭐냐? 이건 이제 사회문화 시간의 문화적변이라고 해요. 문화적변. 그래갖고 이제 두 개의 문화가 뭐냐면 A 문화와 B 문화가 이제 뭐냐면 접촉을 하면 A 문화, B 문화에 영향을 받지만 또 A와 B가 속하지 않는 새로운 C 문화가 등장한다. 이게 문화적변이야. 문화적변. 그래갖고 이 문화적변이라는 말을 이제 문화병용이라는 말로 이제 쓰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연구를 어디 했냐면, 이 사람은 비트포겔 요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요 왕조를 분석을 해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요 왕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 그 당시 흡수 이론과 달리 새로운 이제 문화가 들어온다 해서, 이제 제시를 했죠. 그 예전에는 이제 발달된 중국 문화에 의해서 뭐냐면 그냥 흡수돼가지고 없어진다. 이게 이제 통설이었는데 중국 문화와 유목민족들의 문화, 그 정복왕조 문화가 완전히 정복왕조 문화가 중국 문화에 흡수통합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흡수통합돼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포겔 흡수 이론 대신에 문화병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요왕조를 분석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것도 요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정보강조는 금은 안 나오더라고 지금까지. 금은 별로 안 나오고 금은 잘해봤자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돼서 잠깐 언급돼 있고 요왕조에 관련된 문제도 좀 많이 나와요. 요왕조가. 그래서 공부하실 때 금보다는 요를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하여튼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전반을 거쳐서 이원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원성이 나타나고 요에 일어났던 그번 청해수도 이와 같은 여러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 보았다. 자, 그는 중국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문화의 정면적 융합은 정치, 사회적 분열이 끝난 후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시 말해서 정복시대 때 종집을 찍은 것은 비로소 문화의 병용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왕조 위의 정복왕조의 문화병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문화병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문자죠. 독자적인 문자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사용했고 요가 그다음 이중적인 지배 통치 구조 그런 것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당삼체 아시죠? 당나라의 대표적인 도자기. 당삼체가 하북삼체를 거쳐가지고 번영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요삼체 같은 거죠. 이것도 이제 문화병에 볼 수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나라도 있죠. 뭐, 문화병원 같은 거. 예를 들어, 이제 미국하고 이제 문화를 가서 접촉하다 보니까, 그 의정부에서 유명한 부대찌개 있잖아요. 부대찌개도 뭐 미국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닌 뭔가 섞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꿀꿀이죽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이제 문화 병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비트포기의 정보강조도는 좀 약간 이제 문제점이 있어. 자, 이 비트포기의 정보강조 중국사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으나 이한 비판도 다각적으로 제기됐다. 일단은 너무 요만 강조하다 보니까 요를 가지고 전형적인 이제 이걸 가지고 일종의 법칙화 시켜갖고 다른 정보 강조와 적용에 되는 그런 너무 정보 강조에 적용되는 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요왕조의 성격에서 너무 정보 강조 특성을 지나치게 뽑아냈다. 다른 왕조 다른 특징들이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정형적인 것은 중국 왕조로서 이제 한족도의 왕조로서 요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송왕조를 제외시켰어. 아까 처음에 정형적 왕조에서 이제 송왕조를 제외시킨 데 좀 이상한 거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보 강조하면 당연히 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원은 뭐 영향을 받았다고 해놓고 원은 또 제외시켰어요. 예. 그래서 또 요조 이전의 유목국가를 그 요왕조와 동일시해서 이들 역사국가의 어떤 역사 발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뭐 홍로라든지 돌골, 해열, 위구르 같은 민족들을 요왕조와 동일해서 독자적 유목국가 역사적 발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와 그 정보강조하고 침투강조 개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보강조와 침투강조에 구분을 해놨잖아요. 자, 정보강조는 갑자기 출현된 피해, 침투강조는 오후처럼 장기간에 거쳐서 서서히 이주한 북방민족들이야. 그래서 정보강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만리장성 이북에 출현돼갖고 중국의 일부나 중국의 전부를 지배했던 왕조들이야. 그런데 이에 반해 침투왕조는 만리장성 이남에 이제 들어와서 점진적으로 중국 사람들과 어느 정도 동화된 상태에서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왕조를 세웠죠. 예를 들어 5, 16국 시대 여러 왕조들이나 이런 왕조들은 갑자기 뭐 들어가고 만리장성에 들어온 왕조가 아니라 이미 한때 그 위진 남북조 그 전에 그러니까 삼국 시대 때부터 용병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만리장성에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육론이라 해갖고 이들 쫓아내자 너무 많다. 그런 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이주민들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막 보내라. 이런 그 소리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상인 활동하는 군인 활동하는 있어. 그러니까 자신들 유목국가 출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뭐 선조 때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재하고 살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국가를 세웠던 그런 왕조가 침투왕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정보왕조, 침투왕조를 구분을 시켜놨거든요. 예,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이나든지 뭐 이런 북쪽 계통의 왕조들은 정보왕조가 안 부르고 침투왕조가 부르죠.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뭐냐면 요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냐 이 사람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 그 뒤에는 뭐 성격 변화 같은 건 그냥 각자 보시고 요를 이제 볼게요. 자, 이 요와 금은 상대적으로 동계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동계 부분 할게요. 예, 한의중보다는. 자, 이 건한 이전에 이제 건한 부족들, 건국 이전에 건한 부족들 보면 건한족들은 요하 상류 지역에 살았던 요하 상류의 시대무르강의 어떤 유역에 유목 생활을 했던 몽골 계통의 종족인데 이들이 역사에 등장한 4세기 중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 주에 몽골 계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몽골족이라고 연상하는데 이때 몽골 계통은 인종학적으로 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몽골로이드라고 하죠. 보통 항인종들을. 그 얘기야 지금. 우리도 몽골 계통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몽골하고 같은 친족이냐? 그건 아니야. 그거는 서양학자들이 볼 때 그 뭐냐면 몽골로이드 해가지고 이제 나눠놓은 인류학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 보면 이제 아시아 인종들 다 뭘로 보이죠? 몽골로 보여. 왜? 왜냐하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계통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거란족은 시레모네강 남쪽 유역에 흩어져 생활하던 조그만 부족에 불과했는데 5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압력에 피해서 요도 지방으로 남하해 오면서 중국과 마찰이 일어나자 북주의 여러 왕조들에게 종을 바치며 순종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이제 뭐 요주 총강부, 송막 도독부를 이 지역에 설치해 거란족을 기미주에서 평성의 당나라 지배를 두었고요. 그래서 이 거란족의 부족 사회는 당 제국의 정치와 문화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되었다. 이거는 요뿐만 아니라 다른 정복 왕조도 마찬가지야. 요와 이제 뭐 금이라든지 이런 왕조들은 나름대로 뭐냐면 좀 훈련돼 있던 왕조예요. 어느 정도 중국 문화에 익숙했던 왕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식 체제를 이제 수용을 해갖고 중국식 왕조를 만들었던 거죠. 자, 하여튼 이 과정에 당의 가혹한 지배로 7세기 때 후반에 거란족의 대반란이 일어났고 이는 부족 사회로 결집된 거란족의 내부에 민족적 위기 자각을 닦으면서 이민족의 왕조에 대한 가혹한 통치에 저항하는 걸간 반란이었다. 자, 반란에 대해서 이제 그 당은 가혹한 군사적 압박으로서 거란족을 부족 개멸의 위기를 빠졌으나 대등하의 목줄을 버리고 동북방 이주하여 항수와 토와의 합류조에 접착하면서 간신히 부족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8세기 후반부터 거란족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어난 게 당제국 때 일어난 안사의 난과 항소의 난이죠. 그래서 예전에 당나라 때 통제를 받아서 거란족이 통합도 못하고 그냥 부족 국가 상태에서 부족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당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틈을 노려서 이제 조금씩 이제 부족을 통일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율안복이라는 사람이죠. 야율안복이. 그 야율안복이는 이제 8대족으로 나눴던 8개 부족으로 나눴던 거란 부족들을 통합을 하고 한인들 거란 내부 강제 이주시켜. 그래서 거란을 건국을 하죠. 그는 이제 내몽골의 유목민들 편정한 한편 만주의 바레를 멸망시키고요. 그곳에 동당국을 세우죠. 이 동당국은 동남국이라고 또 해요. 동남국. 그래서 동쪽의 거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바레를 대상으로 한 뭐냐면 게레왕국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거란이 이제 건국에서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래서 야율안복이가 거란 부족을 통일한 후 한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의 협력을 받아서 거란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사회경제 정책은 그 이전의 유목국가의 본질적으로 달랐다. 그래서 그것은 유목사의 경제적 기반을 어디에 뒀냐면 비유목적인 경제력을 뒀어요. 비유목적인 경제력. 그래서 이제 앞에 야율안복이 같은 경우에도 한족들을 잡아다가 뭐냐면 어부에 정착을 시키고 이들에게 뭐 유목생활을 했겠어요? 아니죠. 농경생활을 하게 해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고 물건을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비유목적인 경제력을 바탕한 거야. 그래가지고 있고 또 한편은 또 뭐냐면 유목적인 경제력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가 비유목적인 경제력과 유목 경제력 이렇게 유목의 어떤 그 생활 같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어디에 통합이 되는 거야? 농사, 공업
이렇게 해서 비유목적 경제로 통합이 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야외왕복에는 경제 기반이 유목 경제가 아니라 농경과 수공업 중심의 한인들이었다. 이곳에서 이제 생산된 소금과 철은 타 부족에게 공급했기 때문에 거란의 8개 부족들은 경제적으로 한인의 성곽도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다. 거란족은 이와 같은 비유목적인 경제력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근거지가 송막지배였고 이곳은 부분적으로 농경도 가능한 그 농경 문화를 수용했던 복합 지역이었다. 이에 의해서 아울러 이제 거란족들은 오랜 기간 동안 거쳐 당의 기미 정치로 영향을 받아서 중국과도 또 영향을 받았고 중국의 통치 체제를 또 받아들였어요. 유교적 통치 체제에 익숙했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게 이제 그 당시 한인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한윤희, 강목기, 그다음 강묵기, 노무진 뭐 이런 것들 한인 지식인들도 대해서 이제 다수 참여해갖고 전제 왕조의 싹을 텄던 거죠. 그래서 거란족이 중국식 연호와 국호를 이제 채취해가지고 사용해서 정복국가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국호가 원래 그 거란 이렇게 이제 하죠. 거란 그래서 이제 거단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거단이었다가 뭘로 바꾸죠? 용. 그러다 뭐 거단으로 또 바꾸다가 또 요로 바꾸고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요라는 거는 이제 중국식 왕조야. 그래서 보통 중국 애들은 이제 특징이 한자를 되게 좋아해. 외자를 되게 좋아해요. 얘네들이. 우리는 복자를 좋아하는데 외자를 좋아해. 그래서 이름도 외자고 중국식 중화인민공화국 제하고는 다 그 전에 왕조든 외자들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없어. 그냥 좋아하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요라는 이제 중국식 국호를 사용했다. 자, 건안 후에 이제 건국 후에 건안은 부족제를 개편하고 부족을 해산하고 분토정거를 했어요. 예. 분토정거라는 것은 국위왕조 때도 보이죠. 이게 뭐야? 이런 여러 부족들을 짧게 나눠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거주하게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이거는? 부족끼리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 나중에 개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부족을 나눠가지고 다른 데 뭐냐면 거주시키면 부족 간의 통합을 깨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한계 말을 듣게 중앙 집권을 강하게 이렇게 만듦으로써 유목국가 체제의 기반인 부족 세력들 약화시키고 전제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야외왕복이는 정복왕조의 항제로서 비유목적인 방법으로 축적된 경제력과 탈부족적인 군대. 탈부족적 군대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유목적 제국들은 부족 단위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네, 군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카리스마적 인물이 등장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 비리비리한 그 칼이라든지 막 혼란기 때는 이 부족장들이 세력을 오다가 그냥 도망쳐 나와. 자기 부족 군대를 이끄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갖고 일종의 섞어져. 탈부족적인 부족끼리 이제 묶는 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군대를 만드는 거야. 이걸 이제 또 잘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징기스칸이면 천호제 이런 것도 이제 탈부족적인 부대들이죠. 하여튼 이런 군대가 제공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유목국가의 군주권을 견제하는 부족 체제를 가감히 해체시켜 나갔다. 여기에 유목국가와 정복국가의 군주가 갖는 성격에 크다는 차이가 있는데, 자, 유목군주는 타민족의 어떤 침략에 획득한 약탈적 기회를 신하와 부족장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정복왕조의 군주는 축적된 제한을 가지고 정복왕조의 군사력과 군주권을 지니는 데 확보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비교를 제가 폰을 약간 만들었는데 이거 이거 좀 버그가 만료 설명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목 왕조들은 대개 보면 이제 그 농경민들부터 이제 약탈한 제아들을 나눠줘요. 배분을 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신의 권위를 세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정복 왕조들의 이제 군주들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축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자신의 직속 부하들이나 군사를 양성하는 데 이용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에서는 강제중국사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유목왕조의 칸은 무력적 기반을 통해서 한 거죠. 철저히 무력적 기반이야.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약하면
제국이 어떻게 해체돼. 하극상이 일어나거나. 근데 이제 정보강조는 상대적으로 볼 때는 무역적 기반뿐만 아니라 뭘 주냐면 제도적 건의를 통해서 유지돼요. 이 칸이란 황제단 건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힘이 좀 약해도 어린 황제가 등장해도 나름대로 반발은 좀 있겠지만 제도적인 어떤 그 건의를 통해서 뭐냐면 이걸 무마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발달된 관료제가 이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제국의 발전과 서열을 볼게요. 자, 요의 국가적 발전 단계는 태종 때에 들어와서 더욱 확대되면서 전국국가의 위용이 발휘되었다. 태종은 국호를 요라고 고친 후에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이 대신에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의 5대 분열시대 때 거난 후진의 건국을 도와준 대가로 군신관계를 맺고 전시전했던 그 연운 16주년 하향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 후진이 이제 반요 정책을 취하니까 태종을 이를 멸하고 중국을 지배하고 했으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한민족 때 거센 저항 때문에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는 6대 성종 때 더욱 발전됐죠. 그래서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송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고려를 침략할 배후를 누르고 남진하였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성종의 그 침략은 2차 침입 같은 거 있죠? 2차 침입. 예. 자, 당시 이제 중국이 송이 건국되고 나서 문추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나 건국 초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요와 송 사이에 7년간의 전쟁이 계속됐고 전연의 맹약이 양국 간의 하의를 성립됐다. 이 맹약은 두 나라의 관계의 기본이 되었으며 이로써 요는 몽골 지방부터 만주, 하북 일부를 지배하는 정복국가가 발전됐다. 서방 세계는 키타이란 말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는 송가의 경제적 고속가, 특히 전연의 맹약으로 얻어진 막대한 세패로 송의 물품을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사회가 사치에 물들어 국방유지 고유의 검소하고 간인한 기품이 상실되고, 그래서 이제 성종 때 고비를 차 쇠퇴하다가 만주에서 일어난 이제 금과 송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죠. 그리고 요가 멸망하니까 그 일족인 야율대석이 중앙아시아에 들어가 위구르 계통인 카나 왕조를 멸망시키고 건국한 게 서요죠. 서요. 자, 이 나라의 지배자인 거란인들은 한문 거란어를 쓰고 피지배층인 위구르인들이 터키를 사용했다. 서유의 건국은 동아시아 문화를 중앙아시아에 방면에 전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서 문물의 고려에도 큰 공을 했다. 서유는 이제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그 몽골족에 쫓겼던 나이만족들에게 멸망을 해요. 근데 이 나이만족 곧바로 누구한테 오죠? 징기스칸에 의해서 또 정복당하죠. 자, 요의 이중 지배 체제를 볼게요. 자, 요의 이중 지배 체제는 뭐냐면 이제 그 거란족과 그 다음에 비거란족, 한족들이죠. 주로 농경민족들, 그 바레인들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통치했던 거야. 네. 왜냐하면 한족과 바레인들은 농경민이고 이들은 뭐죠? 유목민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치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 거란족들은 예전 부족제 바탕으로 한 거고 한족이나 뭐 바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종전에 뭐 주연제 뭐 이런 걸 통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분리 통치를 했는데 행정구역을 달려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첫 번째로는 문화적 어떤 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이 거란족 문화보다는 한족 문화가 더 발전됐잖아요. 그러니까 흡수통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이제 이 당시 유목의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뛰어난 이제 기마 군사력 이런 것들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했다. 왜냐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게 농경화될 거죠. 농경화되면 강력한 기병을 양성할 수 없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런 이중 통치 체제는 요만 있었던 게 아니죠. 네, 좀 성격 제도는 달려있지만 금나라도 있었고요. 그다음 뒤에서는 원청 이런 것도 있었어. 분리 통치한 방식이.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자, 요는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요는 그들의 부족체제를 그대로 행정체제에 반영하여 이중적 통치체제로서 정복민을 통치했다. 권한이 정복한 영토 내 농경민과 유목민들이 홍보하면서 생활했고요. 자, 요는 이러한 다양한 정복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권한을 비롯한 유목민들에게 권한의 고유의 국제를 통해서 다스리고, 권한들은 이제 이런 간습법을 통해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 북명간제를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죠. 북명간제 밑에 뭘 뒀어요? 좀 전에 부족제를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뒀고, 한인과 바레인들 같은 농경민들은 남명간제 아래에서 중국의 주연제를 도입을 했어. 그래서 요의 이중지배 체제는 중앙간제상 유목민 통치에는 북명간제와 농경민이 지배하는 남명간제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여기 이제 있죠. 남명간, 북명간 있고 그 밑에 남침밀원, 북침밀원 이렇게 있고요. 삼성 육부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북 재산부가 있는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 남북 재산원들 부분 있죠. 그러니까 요 밑에 누구래요? 군정을 해요. 군정. 네. 그래갖고 남명간과 남침밀원, 삼성 육부 제도는 주로 이제 한인들에 관련된 농경민들에 관련된 뭘 담당한 민정을 담당한 거예요. 민정. 네. 그렇지만 북명간대에 있는 이제 거라인들을 통치하는 국가에서는 민정과 군정을 같이 하고 그리고 남명간을 가지고 있는 군정 기능을 없애고 누가 행사하는 거죠? 북명간에서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에게는 군사권을 제외하고 뭘 줬다고 보면 돼요? 나름대로 자율권을 줬다고 보면 돼요. 예. 근데 군사권 줄 수 없죠? 군사권을 주면 어떻게 돼? 개길 수 있잖아. 예. 그걸 박탈하고 가감하게 이제 뭐냐면 북명간의 모든 군사권을 몰빵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그 밑에 있으니까 쭉 읽어 보시고요. 자, 또 상경제를 뒀어요. 동경, 남경, 중경 이렇게 이제 상경제를 둬서 했고 별도 재성부를 또 설치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의 간제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요의 제도는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권한사회의 독자성을 살리면서 중국 체제를 이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뭘 볼 수 있냐? 문화 번영론이라는 그 형성을 볼 수 있죠. 양국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접촉함으로써 그 A 문화도 아니고 B 문화도 아닌 새로운 문화 유형이 등장한 거야. 통치 구조 안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지방간제도 이중적인데 한일 통치에서 아까 치면 중국식 주연제를 채택을 했고 그다음 유목민 같은 경우 별도의 지방제도, 부족제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성렬로 이루어졌는데 여러 그 부족들이 이들은 이제 항으로 이제 해당하고 성렬은 다시 미륵으로 이렇게 묶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미륵, 그러니까 말 잘못했는데 먼저 미륵이 있고 미륵이 묶는 게 성렬이고요. 성렬이 묶는 게 부족이야. 예. 그래갖고 이렇게 미륵, 성렬, 부족 이렇게 이제 하부 단위로 만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목국가에서 보면 이제 미륵은 지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성렬은 시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부족은 이렇게 부족을 바탕으로 했고 이렇게 했고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있고 그거는 중국의 항형주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주의 이제 이중체제는 이와 같은 지방조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하고 그 요의 지방행정구의 좀 특징이 뭐냐면 두아주 단주가 있어. 두아주라는 건 뭐냐? 황실의 친척과 외척 그리고 대신들이나 국공이 있는 부족 수종들이 수로 획득하거나 분배받는 전쟁 포로들을 이곳에 이주시켜 지배한 조를 두아주라고 하는데 주마다 이제 성곽을 쌓고 포로 이곳에 집단을 이전시켰다. 그러니까 포로가 된 한인과 바레인들은 대부분 농경에 종사했으며 기술자는 수공업에 맡게 했다. 그래서 이제 농경에 종사하는 한인 바레인은 두아주인 거란족 귀족에게 헌물 지조를 갖다 바쳤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납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두아주는 10세기 후반 요의 중앙집권화가 촉진되면서 점차 중앙으로 귀속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요의 산업구조는 한번 얘기했어요. 요의 산업구조는 유목경제체제와 함께 모두 갖고 있다고 했죠? 농경사회체제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목사회 경제가 어디에 수통화됐다? 농경사회 경제에 수통화됐다. 기본만 여기 쭉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쭉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 좀 눈여볼 게 이제 뒤에 그 요대는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수공업도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인과 바레인들이 그걸 담당을 했고, 그리고 농업의 발전은 유목지인 농경지를 바꿔가면서 성곽도시가 발달했다. 그래서 정복주의 위구르인들을 이용해서 서방 및 고려와 활발 동서 문물 교류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곽도시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전에 무슨 민족이 있었다 그랬죠? 위구르. 위구르 계통들이 이제 뭐냐 유목 국가면서도 정주 어떤 성곽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했죠. 도시 문화를. 그래서 이런 도시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중적인 지배 체제는 점점 이제 뒤쪽 넘어가서 유목사회가 점차 중국적인 농경사회 변천 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이렇게 뭐 성곽도시가 발달되고 수공업 발달됐던 것이 이런 점점 유목사회가 점점 농경사회가 변천된 걸 의미한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가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잉여 생산으로 많아지고 좋죠. 근데 또 문제점이 있어.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분사적 약화가 불려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유목 요가 이제 이중 지배 체제를 했던 것이 농경 문화에 수통합되지 않고 유목 사회를 지켜서 우수한 기병력을 양성하기 위한 건데 이게 잘 안 됐어. 원래 목적대로 잘 안 돼가지고 자 점점 이제 농경화가 되다 보니까 유목지가 축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목마장이 이제 붕괴되고 목마장이 군마가 부족이 돼. 국방력이 위태가 되죠. 위태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건한사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기병의 약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11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건한 종신의 내분과 건한 귀족사의 붕괴는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를 물고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는 뭐 각각의 지역마다 뭐 어떤 것들이 쭉쭉 있는데 그냥 각자 보시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요의 그 문화를 볼게요. 요의 문화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 어떤 문화는 불교 문화가 많이 나왔어요. 불교 문화. 요는 불교 문화가 상당히 발달됐어요. 그래서 요 나라 자체에 대장경을 또 만들었죠. 대장경을 만들 수 있었던 거가 그 나는데 불교 문화가 그만큼 발달했던 거야.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최초의 이제 정보관계 권한민족의 이중체제는 비단 통치체제뿐만 아니라 문화면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권한문자의 제작인데, 다른 이제 정보왕조처럼 이 권한문자를 제작했어. 독자적 문자. 그들의 제도와 풍습을 보존하는 것이다. 권한족은 중국 문화의 빈번한 접촉과 영향을 받으면서 강한 민족적 자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문화 전반에 깊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민족 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그 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갖고 있는 국수주의 성격은 특별히 특별한 바가 있다. 묘사에 의하면 권한 문자는 대자와 소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자는 권한의 건국 직후인 태조 때 제작됐고요. 전해지지 않고 기록만 있는 거예요. 소자는 태조의 아들이 야율 질자가 위구 소자를 만들어서 표현한 거죠. 포문 문자죠. 참고로 이제 위구르 문자를 이제 보는데 위구르 문자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소구도 문자에 영향을 받아요. 소구도 문자는 위구르 문자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위구르 문자는 이제 아까 이제 여러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이제 몽골 문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볼 수 있이 거란 문자, 영향을 주죠. 거란 소자, 그 다음 몽골 문자는 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그 뒤에 이제 만주 문자에 영향을 줘요. 만주 문자. 여진 문자, 만주 문자 있죠? 만주족 쓰는. 그렇게 이게 쭉 나가. 그래서 이제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여기 몽골 문자는 파스파 문자가 아니에요. 나라 말싸움에 보면 파스파 문자 이렇게 막 적어놨는데, 파스파 문자는 파스파 승려가 만든 건데, 원나라 때 잠깐 썼던 문자예요. 이 문자가 아니라, 요거는 위구르 문자의 영향을 받았고,
몽골이 망한 다음, 원이 망한 다음에 17세기 때 정도 만들어진 문자예요. 예. 그걸 이제 몽골 문자를 이어받은 것이 만주 문자야. 예. 그래서 만주 문자 같은 경우는 몽골족과 같이 혼인관계도 많고 그때는 거의 이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만주 문자는 그 앞에 만들었던 여진 문자하고는 좀 별개예요. 이거는. 자, 하여튼 이렇게 여러 영향을 줬던 게 위구르 문자였다. 그리고 이제 소구르 문자가 위구르 문자에 또 영향을 주고요. 자, 하여튼 위구르의 소자를 본따서 만든 호응 문자다. 그래서 요대에 사용했던 소자는 보통 권한 문자로 하느며 소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중국적 기록은 확실치 않으나 요의 왕릉의 경릉에서 황제와 황후의 예측 비서의 4개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거기에 2000개의 이제 권한 소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비문의 해독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완전하게 해독하지 못해. 왜? 지금 권한족들이 남아있지가 않아. 다 중국 민족이 흡수통합돼가지고. 예. 그래갖고 뭐 간신히 뭐 몇 개만 좀 알고 대략적으로 이제 뭐냐면 조금만 이제 해석이 됐는데 대충 보니까 몽골의 방언이었더라. 뭐 이런 식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거대한 문자 같은 걸 왜 만들었냐? 아까 말처럼 그들이 독자적 문자를 통해서 스스로 사상을 표현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중국 문화에 대한 거란족의 대항의식을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지만 거란족이든 여진족이든 지금 다 흡수통합이 없죠. 예.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후에 정보왕조에 큰 영향을 줬다. 이런 문자 제작에. 그래서 이런 비트포겔은 아까 이 거란 문자도 어디에 들어가냐? 이런 그 문화 표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비트포겔은 거란 문자를 비롯해서 요대 이런 이중적인 정치 조직, 군사제도, 그리고 관리의 서민제 이런 것들 모두 고단의 고유한 문화가 아니고 그렇다 중국 문화도 할 수 없는 말하는 거란 민족과 중국 문화가 접촉해서 만든 새로운 문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그 제3의 문화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3의 문화다. 부대찌개와 비슷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대 문화 불교를 볼게요. 자, 요 나라의 이제 문화의 이제 정미가 이제 불교인데 이 불교가 예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요의 문화에서는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 그 영향 또한 크다. 이는 요 제국이 외래 종교인 불교를 통해서 중국 문화에 대응하면서 거란민족의 우위성을 가시하고 아울러 그들의 민족 문화를 보존하는 데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요. 왜 불교를 받아들였냐? 누가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 문화. 왜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 문화는 무슨 문화죠? 주로 유교 중심의 문화죠. 거기에 대항해서 거란족의 어떤 우위성을 가시하고 그들의 민족 문화를 보존하는 데 있다. 이거 목적 외워두셔야죠. 왜 거란이 불교를 강조했는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있는데 그럼 거란에서는 종교가 없었냐? 아니죠. 거란에도 나름대로 종교가 있었어. 불교 이전에. 무슨 종교였냐면 좀 원시적이지만 샤머니즘의 같은 원시 종교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당시 태종 때부터 이제 한인을 거란의 본고적으로 강제 이주시킬 당시에 많은 이제 승려도 포함됐고 이때 이제 불교가 이제 전파된 거야. 거란족 안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태종 때는 일반 민중 물리고 대체는 태종 때에 이어 일반 민중을 물론이고 상류 귀족사에 끼치는 불교가 널리 퍼졌고요. 거란사의 이제 불교 발전 과정 6대 성종 시대에 그 이후에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성종은 철저히 거란 민족주의 형제야. 그래서 원래 거란이라는 말을 썼다가 요를 돌렸다가 이 성종 때 또 거란 민족주의에 의해서 이 요는 중국식 국호다. 그래서 다시 거란을 환원을 해. 그래갖고 이제 거란의 고유 풍속을 보존하는데 큰 힘을 기울였고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거란족의 발전을 담고 있는 거란국사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고 편찬하고 이런 거란 민족주의 상주의를 내세웠다. 근데 이러한 성종의 거란 민족주의 상주의는 단순히 종교적 이민뿐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 거란사를 전해오는 모든 민족의 고유의 토속 종교, 샤머니즘 같은 토속 종교의 발전을 자극을 줘 불교 같은 토속 종교도 발전시키려는 종교적 이중성을 엿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성종의 정책은 불교뿐만 아니라 종전에 내려왔던 어떤 것도
토속 종교도 발전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중성은 성종 이후로 사라졌어. 예. 그래서 이제 뭐만? 불교만. 불교를 바탕으로 요제국의 문화적 발전을 깼다. 예. 그제 국가의 보호 아래 불교는 발전하고 승려의 관계 진출이 이루어져 정교일치적 어떤 색깔이 강할 거야. 4차는 서민층의 교육기관으로 변모하면서 관리에 등용하는 등용으로 번창하게 되었다. 특히 이제 도종 같은 사람은 불교 신봉자로서 숭불 정책을 행했고요. 그래서 지수도 이제 하원경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항태적 사경도 하고 사경은 뭐냐면 보통 경전 있죠, 경전. 경전을 뺏기는데, 그 뺏기는 과정에서 뭐 무구로 뺏기는 것도 있고, 거기다 금칠로 뺏길 수 있고, 뭐 해가지고 하얗게 뺏기는 거야. 자, 하여튼, 이런 걸 했고, 뭐 살생도 금지시키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교를 숭배하는 정책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불교가 발전하다 보니까 곳곳에 불탑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불교 경전도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뭐도 만들었다? 대장경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유목, 정보왕국 쳐놓고는 상당히 불교의 문화에 상당히 발달됐다. 특히 이제 그 거란의 대장경은 나중에 이제 어디에도 영향을 미쳐요. 위천 있죠. 위천이 이제 그 당시 동함을 만들잖아요. 도장을. 예. 그래갖고 교장을 만들죠. 교장.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큰 영향을 주고 그래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불교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나 이제 그 불교 발전은 문제점이 됐어. 거란민족의 상무적인 정신을 약화시키고 거란의 사이에 없던 내세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면서 유목민 특유의 현세관을 약화시켰어요. 이거 곧 군사적 약화와 연결돼요. 그리고 불사를 통해서 국가재정을 부담시켰다.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는 이제 원나라 몽골족도 비슷하죠? 원나라 이제 망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남하고, 믿는 바람에 불사 같은 거 많이 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재정 부담, 이런 것도 했고, 그 다음 남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원나라 때는 지배층만 믿었지만, 나중에 17세기 이후부터는 몽골족들이 다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족들이 이제 남학을 믿으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냐? 평화적인 민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좋죠. 근데 얘네들 입장일 때는 군사적 약화야.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하면 뭐가 생겨? 함부로 인명을 죽이지 마라. 살아있는 걸.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것도 전쟁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전쟁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군사 약화한 배경이 돼요, 또 불교 수용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요대 중국의 문화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뭐 시문 같은 것들이 발달돼 있고 한문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요의 예술 포함 중에 또 뭐냐면 당상체에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요삼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삼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요삼체는 그 당상체에 비해서 그렇게 품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상체가 보다 좀 낮은 기술로 만든 거야. 그래서 하복 삼진을 거쳐갖고 그 들어온 기술인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요삼체 당나라 문화를 요의 수준에 맞게 이제 수용했게 요삼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요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봤고, 그러면 이제 그 한의 중에서 요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한의 중 몇 페이지를 뽑으시냐면요.